콜레스테롤의 수치 쏟지 마라. 스티븐 시나트리. LDL 하위 유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A형과 B형이다. 인체에 존재하는 LDL 대부분이 A형이면은 패턴 A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다. A형 LDL 크기가 크고 부피도 큰 분자로 푹신한 목화송이와 비슷한 모양이고 인체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 반면에 B형은 크기가 작고 단단하며 밀도가 높아서 BB총에 사용하는 총알과 비슷하다. 이 B형이 산화되어서 동맥 내벽에 달라붙으면 손상이 시작된다. 따라서 진짜 악역은 이 B형 LDL이라고 할 수 있다. 나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가장 나쁜 유형인 B형 LDL의 입자는 아테로몬 축종을 형성시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심장질환을 일으키는데 거대한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나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좋은 유형인 크고 푹신한 A형 LDL 입자는 인체에 거의 무해하다. 그러므로 혈액 검사에서 LDL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도 작고 밀도가 높은 유해한 유형이 얼마나 되는지, 또 크고 부피가 클 뿐 전혀 해롭지 않은 유형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정보는 쓸모가 없다. 안타깝게도 의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뒤처져 있다. 이런 수치에 대해서 앞서 한 장에서 1장에서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들의 근원지이자 시발점이 플레이밍햄 심장 연구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시작된 1948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총량으로만 측정할 수 있었다.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를 받으면 한 가지 숫자만 나와 있을 뿐이었다. 200 혹은 220 등으로 말이다. 1961년이 되어서도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HDL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을 다시 하위 유형별로 파악할 수 있는 신기술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제는 여러분도 이해하겠지만 나쁜 종류라고 해서 전부 나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나쁘다고 해서 전두가 다 나쁜 것이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좋은 콜레스테롤을 보이는 HDL도 다 좋은 것만 아니다. 2008년에 12월 미국 실험생물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발표된 한 연구는 건강을 지키려면 유익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통념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구진은 유익한 콜레스테롤에도 품질 차이가 크며 일부 HDL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그리 좋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HDL 유익한 콜레스테롤로 알려졌고 혈액에 HDL이 많을수록 건강에 이롭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의학 박사 안젤로 스카노의 설명이다. HDL 수치가 높은 비염자가 심장질환에서 반드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이제는 HDL 유형이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스카노 박사가 실시한 연구에서 류마티즘 관련적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혈중 HDL 농도는 건강한 사람과 비슷하지만 그 특징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HDL 콜레스테롤은 염증을 감소시키지만 기능에 이상이 생긴 나쁜 HDL은 그렇지 않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벽히 정상인 사람에게도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진짜 못된 놈. 2011년 5월에 영국 심장협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의 하위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유해한 유형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MG, MIN 저밀도 지질 단백질로 명명된 종류로 제2형 당뇨병을 앓는 환자와 노인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일반적인 LDL보다도 부착력이 더욱 뛰어나서 동맥 내벽에 붙어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악성으로 드러난 이 새로운 유형은
당화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생긴다. 앞에서 언급한 노화를 유발하는 4대 기사 중에서 당이 포함된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당화 반응은 혈류에 당이 과량 존재할 때 시작한다. 과도한 당분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엉망으로 만든다. 이 경우에도 LDL 분자도 그런 반응을 나타낸다. 당분이 심장질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심장질환의 원인 염증과 산화, 그 원인은 흡연. 자, 여기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 한다.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가 정상인 흡연자가 LDL 수치가 높은 비흡연자보다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훨씬 더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담배 연기가 폐를 손상시키고 흡연이 폐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흡연과 심장질환, 좀 더 자세히는 흡연과 LDL 콜레스테롤 사이에 정말 연관성이 있을까? 담배에 불을 붙이면 진한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독성 화학물질도 함께 빨아들이게 된다. 담배 속의 화학물질과 독성물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 특히 LDL을 산화시킨다. 담배 연기에 다량 함유된 자유레디컬로 인한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LDL을 산화시키는 주범이 담배 연기만은 아니다. 수은 같은 중금속이나 살충제, 방사선, 환경이나 공기, 식품에 들어있는 독성물질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잘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LDL은 산화되기 전까지는 인체에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산화된 LDL만이 혈관벽에 붙어서 플라크를 형성하고 염증을 진행시키고 손상을 유발한다. 산화되지 않은 LDL은 거의 무해하다. 아테로ом성 동맥경화증으로 끝나는 그 모든 재난 과정의 시작점은 바로 산화이다. 그러므로 흡연자라면 LDL 수치 자체는 낮더라도 그 LDL 대부분이 산화로 손상된 상태이므로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훨씬 더 높은 것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LDL이 아니라 손상된 산화된 LDL이다. LDL은 혈류를 따라 돌아다니면서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세포에 전달한다. 그 과정에서 산화된 손상된 일부 LDL이 내비세포로 침투한다. 내비세포에 손상된 LDL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염증 과정이 시작이 된다. 나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해롭지 않은 유형 A형 LDL 콜레스테롤과 해로운 유형 B형이 있다. 비비탄과 비슷한 B형 분자가 유해한 것은 손상되고 산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분자는 크기가 작아서 혈관벽에 침투해 들어가기가 쉽다. 또한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염증이 발생할 확률도 높다. 산화된 LDL은 화가 난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화가 더 많이 난 상태이다. 결국 이 작고 손상된 성질이 고약한 LDL 입자들이 내비세포에 찰썩 달라붙어서 염증 과정이 시작이 된다. 이 상태에서 산화적인 손상이 발생하거나 혈당이 상승하면 LDL은 화학적인 변화 과정을 겪고 면역체계는 이를 위험한 상태로 인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장에 따로 다시 설명할 예정이다. 면역체계에서 손상된 LDL을 인지하면 강력한 포병대가 급파된다. 먼저 단핵구로 알려진 세포가 사건 현장에 다급히 도착해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체계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전달 물질이지만 사이토카인 자체도 염증 반응을 크게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사이토카인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 혈관 내벽 내비세포의 접착 분자라는 끈적끈적하고 작은 분자가 분비된다. 이 물질은 분자 수진에서 풀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건 현장에 도착한 단핵구를 꼭 붙잡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의학 박사 드와이트 런델은 이를 찍찍이 효과라고 재치있게 표현한다. 이제 단핵균은 우리가 꼬마 핑맨이라고 별명을 붙인 세포로 변환된다. 정식 명칭은 대식세포이다. 이 세포는 비디오 게임에 등장하는 핑맨처럼 적들을 먹어치운다. 손상된 LDL 입자를 비롯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일조한 각종 분자가 먹잇감이다. 대식세포는 케이크 많이 먹기 대회에
출전한 설탕 중독자처럼 행동한다. 계속해서 먹어대고 스스로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산화된 LDL을 삼킨다. 그러면서 플라크의 지질핵으로 알려진 물질을 발생시킨다. 대식세포는 특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형태가 꼭 거품처럼 보이는데 백리학자들은 이 상태가 된 세포를 실제로 거품세포라고 칭한다. 거품세포는 대식세포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침입자가 사라질 때까지 싸우고 먹어댄다. 그런데 대식세포가 일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외부 침입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체내에서 평범하게 존재하던 LDL이 당분, 탄수화물 혹은 산화 등으로 인해 화학적으로 변화를 겪고 염증 과정이 시작되면서 혈관벽에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번지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처럼 염증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염증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대식세포가 터지기 전까지 잔치를 계속 벌이면 혈관벽에서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독소가 분비되기 시작한다. 소설 과정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데 혈관벽 내부에 노란색 줄처럼 존재합니다. 심장수술을 5,000건 이상 집도한 런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줄을 지방성띠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심장질환이 시작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인체는 이 지방성띠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벽을 쌓아서 그 속에 가둬두려고 노력한다. 흉터도 그 노력의 예의다. 하지만 면역체계가 전면 경계에 나서면서 전방에 더 많은 군사를 보내고 이 벽을 용맹하게 부수는 과정이 반복된다. 흉터가 많이 생길수록 군사 수도 더 늘어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면역체계의 방어가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나면 혈관벽을 약하게 만든 뒤에 벽을 갉아서 뚫는다. 파열된 벽에서는 더 많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파괴가 이어지는 대처 과정이 악순환이 된다. 이쯤 되면 상황이 그다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다. 이 과정이 중단되지 않으면 지방성띠가 플라크로 알려진 부분까지 확대된다. 플라크는 기본적으로 거품세포가 모여 있는 그런 결집체인데 거품세포 중에 일부는 사멸하고 이 죽은 세포는 축적된 지방 덩어리가 분비되면서 앞서 언급한 지질핵을 형성한다. 부드럽고 노란색을 띠는 이 물질은 마치 녹인 버터처럼 보인다. 이 시점에서 염증 반응이 중단이 되면 혈관은 섬유피막으로 알려진 물질을 형성하며 스스로 치유한다. 섬유피막은 섬유질로 구성된 흉터 조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만약에 새로운 염증이 또 생기면서 앞서 살펴본 과정이 다시 반복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염증이 오래 지속될수록 거품세포도 더 많이 축적된다. 이는 곧 대식세포가 많아진다는 의미고 그만큼 미끈미끈한 지질핵도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다. 지질핵이 혈리로 들어가면 혈액은 그 즉시 신호를 보낸다. 젠장 뭐야 이거? 이물질이다 이물질. 그러면서 이 부드럽고 끈적거리는 이물질이 체내에서 퍼져나가지 않게 붙잡아들이고 혈전이 형성이 된다. 혈전은 사실 보호 기전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혈액이 혹은 인체가 이런 의사를 밝힌 것과 같다. 이 위협적인 물건이 퍼지지 않게 어서 붙들어라. 이치에 맞는 전략으로 생각되지만 대신 감수해야 할 커다란 단점이 있다. 혈전이 심장 근육과 이어지는 혈관을 막아 심장에 산소가 유입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포에 산소가 결핍이 되면 그 조직은 괴사하기 시작한다. 괴사한 조직이 심장 근육이라면 누구나 예상하듯이 심장 발작이 발생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LDL은 숲 속에 있는 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수많은 나무가 자라고 비가 충분히 내리는 숲이라면 산불이 날 가능성은 적지만 나무가 몇 그루 안 되고 메말라 있고 비도 거의 오지 않는 숲이라면 나무들은 언제든 불이 붙을 수 있는 불씨와 같다. 산불 예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LDL의 무차별적인 감소를 기대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혈관벽에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위험을 줄인다. 하지만 그 대가는 그보다는 불이 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화재 위험을 줄이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나무가 주는 훌륭한 이점을 모두 누리면서 생태계를 위협하는 벌목의 부작용은 겪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설명으로 심장질환의 핵심은 염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했기를 바란다. 우리가 염려해야 하는 대상은 염증이고 염증의 주된 시발점인 산화이지 콜레스테롤이 아니다. 산화는 염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염증의 원인이 이것 하나만은 아니다.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이것만 알아두자. 콜레스테롤은 에스트로겐 등 호르몬에 중요하다. 콜레스테롤은 산화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손상 혹은 산화된 LDL이 달라져서 문제가 생긴다. 심장질환 진짜 원인은 염증이다. 염증은 자유레디컬로 인한 손상에서 시작이 된다. 자,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미만으로 낮아지면 우울증, 공격성, 뇌출혈, 성욕 감퇴가 일어날 수가 있다. 너무 낮아도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체적으로 너무 낮아도 사장에서 식생활 속 진정한 악마는 당이다. 심장질환이 진짜 범인은 당이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독자들에게 이번 장의 주제를 알려주겠다. 바로 당이다. 당분은 지방보다 심장 건강이 훨씬 더 위험하며 그 위험한 수준이 지방에 뒤집어 씌워인 제명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당이 심장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잘 모르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장을 다 읽어갈 즈음이면 여러분은 심장 건강과 당뇨병, 비만, 고혈압 등 대부분의 사람이 딱히 관심을 두지 않는 질병들 간에도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사들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 각종 성인병, 심장질환과 당의 관계를 이해하면 여러분도 우리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건강 전문가들이 지금껏 엉뚱한 대상에 죄를 씌우려고 애써 맞으며 지방은 무고했다고 말이다. 당이야말로 현대인의 식생활에 숨은 진정한 범인이다. 지방을 축적시키는 호르몬은 인슐린.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대사적인 호르몬이 조절하며 각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일부 호르몬이 영향을 받는다. 스트레스 등. 음식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능을 발합니다. 베리시어스 박사의 설명이다. 호르몬은 마치 항공 관제소처럼 인체에 유입되는 즉 식도를 타고 들어오는 모든 음식의 운명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영양사나 의사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과체중의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열량과 포화지방의 섭취량을 줄이라는 조언만 반복한다. 그러나 이런 어떤 음식은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크게 늘리는 반면에 동일한 열량을 내지만은 그런 작용을 하지 않는 음식도 있다. 그러므로 지방을 축적시키는 호르몬이 심장 건강에도 몇 가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방을 축적시키는 호르몬이라니 대체 무엇일까? 바로 인슐린이다. 1921년 처음 발견된 인슐린은 단백동화 호르몬으로 물질을 축적시킨다. 저 포도당과 같은 화합물을 세포 등 저장고 내부에 보관한다. 인슐린의 형제격인 글루카곤은 반대로 물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저장고문을 열고 필요한 내용물을 방출시킨다. 한마디로 인슐린은 저장 글루카곤은 소비를 담당한다. 두 호르몬은 인체 대사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어되는 범위 내에서 혈당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은 현대인이 겪는 수많은 질병의 핵심 요인이다. 인슐린을 관리하면 심장질환 물론 고혈압, 당뇨병,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염증질환, 심지어 암까지도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인슐린이 없다면 혈당이 하늘 높이 치솟고 우리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망에 이른다. 인슐린이 발견되기 전인 20세기 초만 해도 제1형 당뇨병 환자 대부분이 그런 운명이었다. 반대로 글루카곤이 없다면 혈당이 곤두박질 쳐서 뇌 기능 장애, 혼수 상태로 이어져서 사망에 이른다.
생존을 위해서는 혈당이 너무 높이 치솟지 않도록 유지하려는 힘과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힘이 글루카곤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방지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유일하지만 혈당이 너무 낮아지지 않게 지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말고도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인체 성장 호르몬 등 몇 가지가 있다. 그러니 이 5가지 호르몬과 영향력 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인슐린은 정말 강력한 호르몬이라 할 수 있다. 인슐린이 인체에서 어떤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나쁜 식생활과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오랫동안 쌓였지만 아직 망가지지 않은 인체에서 물질 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자. 시골의 농장에 사는 5살빼기 아이를 떠올려보자. 아이는 자연식품을 먹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매일매일 산과 들로 뛰어다니며 논다. 아이는 학교가 끝날 때 집에 들어와서 사과 하나를 먹는다. 혈당이 조금 올라간다. 췌장은 혈당이 약간 상승하자 이에 반응하여 인슐린을 조금 분비하고 인슐린은 즉시 혈류에 남은 과도한 당을 모아서 근육세포에 전달한다. 때마침 아이가 밖에 나가 뛰어놀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다. 혹은 농장에서 일을 돕거나 다른 신체 활동을 하므로 근육세포는 혈류를 사용한다. 여기까지는 순조롭다. 근육세포는 추가로 제공된 당을 연료로 사용하므로 혈당은 정상 수준만큼 낮아진다. 근육이 서둘러 당을 소진해서 혈당이 정상 수준보다도 떨어지면 아이는 배가 고파져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는다. 만사가 다시 평온해진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물질 대사가 여러분의 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현실은 다음에 가까우리라. 출근 시간이 다 되어 일어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연료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뇌에 보내는 일이다. 그래서 얼른 밖으로 나가서 달달한 시럽을 넣은 라떼와 저지방이지만 연료량이 어마어마한 머핀을 구입한다. 혈당이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처럼 솟구친다. 췌장은 이런 생각을 하리라. 이럴 수가, 이 녀석이 들었나? 몸속에 당이 이렇게 다 넘치게 만들다니. 그렇게 췌장은 인슐린 한가득 만들어내서 혈류에서 당을 방출시켜 재빨리 근육세포로 보낸다. 근육세포에 당이 없다면 그 계획대로 되었겠지만 근육세포도 난감하다. 이 당을 다 어디에 쓴단 말이야.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서 마우스는 움직이고 집에 가면 매년 소파에 들어누워서 리모컨만 모르는 게 고작인데. 결국 근육세포는 인슐린의 작용에 저항을 시작한다. 여긴 당이 충분히 많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시려고요. 일체는 어쩔 수 없이 당을 다른 장소로 보내야 하는데 거기가 어딜까? 바로 지방세포다. 지방세포에 가져가면 기꺼이 환영하며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그렇다. 얼마간 췌장이 인슐린을 점점 더 많이 만들더라도 근육세포는 당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여러분이 당뇨병 환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음식으로 섭취한 당과 혈류에 존재하는 당 때문에 인슐린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심각한 결과가 처리되고 이는 곧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일련의 현상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슐린이 혈압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